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어, 화재 진압론이라는 교육 과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쉽게 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겠죠. 우리 학우님들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 동네에서 불이 났다. 아니면은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됐다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우리 소방대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현장 수습을 해 나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쭉 신고 단계부터 화재 출동,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 수습, 화재 조사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학습을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학우님 여러분들이 어, 학습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준엄하면서도 또 익히 우리가 과거에 한두 번 정도는 범직한 그런 얼굴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님이시고 재난과학 박사님으로서 지금 국내 공공기관 또 일반 기업체 안전관리 특강 전문가로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신 정정기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의 시간을 한 이후에 특강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참 좋은 우리 화재 진압과 관련된 우리 학습해온 과정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정정기 박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소방 조직,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사에서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겪어오시면서 다양한 경험과 현장 활동 그리고 대형 재난을 전면에 나서서 수습하고 그러한 문제점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중요한 하나의 그 담 역할, 보호 역할을 쭉 해오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고 또 지금 다양한 이제 기관을 다니시면서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우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뭐 36년 소방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상하게 대형 사고 현장에 많이 제가 지휘관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이 많았고 이 사고 현장은 단 한 건도 똑같은 사고 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문제점과 교훈을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공서 또 공무원 연수원 또 소방안전협회 뭐 이런 쪽에 제가 겪었던 경험을 포함한 소방 관련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런 참 귀하신 분을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학습의 시간을 통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큰 행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서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하시는 가운데 큰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도 잊지 못할 앞으로 길이 남을 이런 교훈이 될 수 있는 화재
이제 숭례문 화재를 현장에서 직접 총괄 지휘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휘관으로서의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8년 2월 달이었었죠. 우리 교과 과정에서도 재난 사례의 한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있는 그 당시에 생생했던 그런 재난 현장의 수습 과정의 내용을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재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이 걱정이 많고 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문화재 화재가 많고 얼마 전에도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그 문화재가 불에 탄 것을 아마 언론 보도로 보셨을 거로 그렇죠. 생각이 네. 됩니다. 이 문화재 화재의 특징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화입니다. 방화. 그 중요한 말씀은 우리 학생들을 보시고 말씀해 예. 주시면은 문화재 효과가 화재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방화입니다. 네. 그 왜 방화를 하느냐? 네. 모든 사람이 귀하게 느끼는 돈으로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이런 문화재에 불을 지르면은 나의 이 억울함 또는 국가에 대한 어떤 그 호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는 이런 이 착각이라 할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불을 지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된 건물, 문화재,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문화재 화재 관련해서는 방화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문화재 화재는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방 장비가 현장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소방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옛날에 지어진 이 건물이기 때문에 네. 진입로가 없다든지 접근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문화재 특성상 자체 소방시설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문화재 화재 진압은 문화재 화재에 따르는 어떤 특성에 맞춰서 진압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화재는 주로 목재이기 때문에 목재에 불이 붙으면은 적심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진압 과정에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교수님이 2008년 2월 10일 일어났던 숭례문 화재에 저녁 8시에 그날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였습니다만, 화재 현장에 제가 도착을 해보니까 밖에서는 보면은 연기만 나고 안에는 들어가 보면 불은 계속 연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 지붕, 기아가 덮인 지붕이 있고 바로 그 지붕을 몸무게를 이기는 적심층이라는 광해층이라는 마사토와 생석회가 있는 기아에 바로 맞닿은 부분이 있고, 그 밑으로 약 30cm 내지 60cm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적심층입니다. 그 적심층 밑으로 개판, 석가래 이래서 건물 내부의 천정 쪽에 마감이 되는 그 30cm 내지 60cm 공간 안에는 옛날 우리 조상들께서 건물을 지을 때 현장에서 톱밥, 대패밥, 나무 찌꺼기 이 부분을 그대로 그 공간에 넣고 온도 조절, 방수, 습도 조절 또는 지붕의 물매를 조정하는 이런 귀중한 역할을 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적심층이 화재가 나면은 요즘 말하는 샌드위치 파넬, 그렇죠. 불이 나면은 바깥에서는 물을 뿌려도 네. 침투가 안 되고 네. 안에서는 계속 타들어가는, 바로 지금 요즘의 화재의 샌드위치 파넬하고 똑같은 그 구조가 적심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숭례문 화재는 이 적심층에 난 그 훈소 과정에 연기만 계속 진행되다가 급기야는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는 이 부분이
화재 진압 또는 현장에 출동했던 진압 요원 이런 사람들이 미리 많은 공부와 경험이 있었으면 했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화재였습니다. 네, 숭례문 화재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현장 수습을 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계셨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문화재 화재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방 대상물 중에서도 중요 소방 대상물로서의 선정이 돼 있고 그걸 화재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기관에서는 화재 예방 순찰이라든지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먼 거리 있고 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또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화재 취약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아무튼 숭례문 화재를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좀 이게 우리가 몰랐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이게 정정기 박사님은 우리 소방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든 뭐 중요 부서 또 대형 재난 현장을 두루두루 이렇게 다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좀 소방의 문제점이라든지 좀 개선해야 될 것들,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소방이 조금 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의 대형 화재 사례를 한번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부산 지방에 근무할 1980년도 중반부에 큰 호텔에서 화재가 나서 40명의 인명을 앗아갔고 66명이 부상을 입었던 106명의 사상자가 난 큰 대형 화재를 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거의 12시간을 현장에서 제가 지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인명 구조하는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들 보시면서 그 말씀해 이야기를 주시면 잠시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은 참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서면 노탈이라 하는 서울로 치면 강남 사거리나 광화문 사거리 아주 중심 상업지역 모퉁이에 11층짜리 관광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 호텔에 화재의 진압상 필요한 결정적인 결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결점이냐? 이 건물의 참고 자료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정면은 전부 철판이나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이 창문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노타리를 끼고 정면에 창문이 없는 구조, 밀폐형 구조에 옆에 창문이 많고 그쪽 부분으로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피를 할 수 있고 탈출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불행히도 소방 사다리차가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고가 사다리차, 굴절 사다리차, 소방 사다리차는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사다리를 전개하려 그러면은 자키를 고을 수 있는 이런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에서 그 호텔에 면하는 옆면, 창문이 있는 부분은 고가 사다리차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아침 약 8시 20분, 30분 경에 화재가 났는데 화재는 이 건물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나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9시경 돼서 도착을 해보니까 창문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위해서 카텐 또는 이 침대, 호텔이니까 룸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를 찢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모두 구조해 드릴 테니까 절대로 뛰어내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10분 후에 한 분이 뛰어내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패닉 현상으로 한 분이 어떠한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면 다른 분이 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6층에 있는 한 분이 창문에 매달릴 때 뛰어내리니까 8층에 4층에 심지어는 화재가 난 4층하고 상관없는 3층에 있는 분도 뛰어내렸습니다. 4층에서 불이 나서 5층, 6층으로 연기가 열기가 올라가는데 3층에 계신 분은 뛰어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3층에 계신 분도 뛰어내렸습니다. 네. 결국 뛰어내리신 분 또는 복도나 대피로에서 연기의 질식에서 쓰러지신 분 다 조사를 해봤더만 40명의 사망자 중에서 뛰어내리가 돌아가신 분은 한 3, 4명, 4, 5명 정도. 나머지 분은 건물 안에서 다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이하게 느낀 게 그 돌아가신 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외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얼굴은 깨끗합니다. 눈썹도 머리카락도 끌리지 않고 깨끗한 분이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잠드는 것 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어깨를 두드리면서 선생님 지금 소방훈련 끝났습니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지 하면 벌떡 일어나실 분 같은데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나 나중에 부검을 해보면은 이분의 기도와 폐에 유독성 가스가 가득 차가 있고 다만 외관상으로는 코 밑에 새카맣게 걸린 연기를 마신 그 표시가 그렇죠. 30여 명의 건물 내에서 숨진 분 대부분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면서 또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화재에 사망을 하고 희생이 되는 사람은 90%, 80% 내지 90%는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그렇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독성 가스에 의한 질식이다. 네. 그 이후로 제가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면서 요즘 현대 건물의 화재에서 왜 사람이 사망을 하고 인명피해가 있느냐, 또 사망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를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인명피해의 결정적인 원인은 유독가스다. 그렇습니다. 유독가스는 네. 우리 현대인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직무를 하고 있는 이런 업무 시설의 실내 장식물, 석유화학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카텐, 카페트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나면은 바로 거기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는 유독가스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1980년도나 3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그와 같은 현상에서 사람이 숨집니다. 그리고 이 화재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의 인명피해는 자동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기타 건물에 비치된 소방시설은 반드시 100%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명피해 나는 대부분의 화재는 그 소방시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스위치가 내려져 있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화재 진압에 임할 때 이 건물 자체의 자동 소화 설비는 이미 설 수 없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태에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진압을 하셔야 되고, 문제는 불이 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화재 화중이 큰 이런 건물, 의료시설, 숙박시설, 요양시설, 또 고시원 같은 이런 건물 반드시 고가 사다리차나 인명구조에 필요한 차량의 소방장비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즉 건물에 구조적인 화재 진압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미 건물은 허가가 나가 있고 네. 영업은 하고 있는데 사용 금지를 하겠다. 그것도 곤란한 점입니다. 네.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 과거에 큰 호텔 화재를 사례를 들이시면서 여러 가지 소방 현장에서 활동, 또 예방,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들, 이런 문제점들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좀 됐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 소방 행정학 소방방재학과를 전공하는 우리 학우님들은 앞으로의 진로가 이제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소방 산업 현장에서 기술인으로서 소방 산업을 좀 튼튼하게 설계, 시공, 감리 이런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야말로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근간이 되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하시는 이런 우리 학우님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우리 이러한 학우님들에게 좀 미래 우리 소방의 좀 밝은 모습, 또 소방 정책에 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대담 시간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예. 네. 그러면 화면을 보고 네, 우리 학부님들을 보시면서 말씀해 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방 행정 분야에 종사하실 분, 또는 소방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 또는 학문적으로 소방 분야에 공부를 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소방 업무의 비전, 또 현재의 그 재난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르는 우리 소방의 미래 대응 전략, 이런 부분을 아주 짧게 몇 가지 핵심 사항만 정리를 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 강의를 해 주실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 한 학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전문가 특강이라는 이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담 시간을 갖고 이어서 이제 특강이 이제 특강을 해 주실 텐데, 그 특강 제목이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특강의 주제가 소방의 비전과 미래 대응 전략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특강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우리 학우님들에게 전달이 좀 잘 될 것으로 생각되고, 오늘 이렇게 대담 시간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오시고 소방 정책의 일선, 또 현장 지휘관으로서 또 중앙에서 전국 소방 정책을 총괄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이시고, 또 재난과학 박사님으로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안전교육과 소방 방재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오늘 정정기 박사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이렇게 걸음을 하신 우리 정정기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강 해 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이 소방의 비전과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소방 분야의 공직에서 수많은 대형 사고 현장을 경험했고, 여러 가지 소방 정책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소방의 비전 아주 밝습니다. 앞으로 소방의 업무는 점점 양으로는 크게 늘어나고, 또 질적으로는 훨씬 첨단화되고, 또 인력이나 예산, 제도 장비가 훨씬 발전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의 비전은 굉장히 밝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급변하는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미래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소방의 비전, 재난환경. 우리 소방은 재난환경의 이 소방 분야에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 소방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 소방 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 다 이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서, 즉 재난에 따르는 인명의 위협에 우리 소방이 보호를 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재난환경의 변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급변하는 주변 환경과 정확한 그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여러 가지 그 산업의 발전, 이런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자연 재난이 많이 변합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호우다. 과거에는 10년 빈도의 어떤 호우 예상량 이런 걸 가지고 이 교량이나 토목 설계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100년 단위의 변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큰 자연 재난이 우리의 이 삶의 안전에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제입니다. 그래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이게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의 큰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 여러분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라 해서 그동안에 많이 좀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과하고 소홀히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포항, 경주 쪽의 지진을 보면은 우리 한반도도 이제 규모 6을 넘어서고 7을 넘어서는 인명의 위협이 되는 이런 지진은 머지않아서 닥쳐오리라 생각합니다. 또 황사, 미세먼지, 이게 과거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이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인적 사회적 재난을 보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KTX다, 항공기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대량 운송하는 이런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또 사회 발전에 따라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은 많은 인명피해와 대량 살상이 되는 이런 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김포공항 또 제주공항 가보면 하루에도 항공기가 얼마나 많이 뜹니까? 또 KTX 많은 이 열차에 사람이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고속도로 차량 사고, 또 선박 사고, 또 원자력 사고,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가스 누출, 폭발 사고, 또 테러,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만 테러도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테러가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적 사회적 재난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대형 화재를 보겠습니다. 화재는 건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20층이 넘는 큰 건물이 들어서고 지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지하 도시 공간이 생깁니다. 또 건물이 굉장히 몰 이런 그 큰 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 대형 화재 이런 부분에서 급변하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우리 소방의 역할은 이런 대형 재난의 급격히 변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소방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난관리에 4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방, 대비, 대응, 복구죠. 예방, 대비, 복구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그 책임, 부서, 법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 단계, 인명을 구조하고 인명 안전을 위해서 활동해야 될 대응 단계에서는 구청에서 인명 구조를 합니까? 경찰서에서 인명 구조합니까? 소방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역할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재난관리의 근가옥조인 인명안전이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촉없이 대응 단계에서 우리 소방 역할이 날이 갈수록 역할이 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난 환경의 변화, 우리 소방의 비전을 이해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의 미래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이 사회 환경, 자연 환경, 이런 변화에 우리가 미래 대응 전략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릴 때 지능지수, IQ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서 똑똑한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 EQ, 감성지수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소방을 종사하는 공무원이든지 또는 소방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소방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이 AQ, 유추지수, 에너지컬 커센트, 유추지수,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10년 후에는 소방이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보고 예측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게 미래 대응 전략의 가장 핵심 포인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니까.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세기에 전기기관의 발명입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한다. 그래서 영국에서 전기기관 발명하고 동물의 힘으로, 가축의 힘으로 농업 생산을 하던 것을 기계를 이용하고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많은 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2차 산업혁명이 났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바로 전기기계의 발명입니다. 미국에서 전기를 발명을 하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전기를 이용하니까 2차 산업혁명에 전기를 먼저 발명한 나라에서 전 세계 모든 산업을 선도자 역할을 하면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3차 산업혁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3차 산업혁명. 바로 컴퓨터입니다. IT, 정보통신. 바로 혁명적인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뒤늦게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세계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그 결과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됐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은 바로 ICT, 정보통신 기술의 바탕으로 해서 이 바탕으로 한 이 3차 산업혁명의 융합, 연결, 이와 같은 기술로 해서 차세대 산업혁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물을 지능화한다. AI, 인공지능, VR,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 AR, 또는 드론,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나노기술 이런 것을 서로 ICT를 바탕으로 해서 융합하고 연결하는 바로 이 혁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뒤떨어지면 그 사회는, 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소방 분야도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119로 화재가 나면 신고를 한다. 앞으로 10년 후도 전화로서 신고를 하겠느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소방 자동차가 가서 화재가 나면 불을 끈다. 앞으로는 하늘에서 날아가는 드론이, 로봇이 불을 끄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외에 불이 날 것을 몇 월 며칠 날 미리 빅데이터로 예측을 하고 미리 화재 진압 장비를 그 부근에 대기를 시켜놓는,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기술. 앞으로 소방은 유추지수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역할을 소방에서 관심을 가지면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를 꿈꾸자. 여러분, 하이브리드가 뭡니까? 이종결합, 혼용, 혼합입니다. 바로 이 하이브리드를 정부 부처에서 가장 일찍이 성공한 분야가 바로 우리 소방 분야입니다. 1980년대까지 소방은 화재 예방과 진압만 했습니다. 바로 화재 예방과 진압만 하던 이 소방 분야에 인명구조, 구급 업무를 접목을 한 게 1981년도 이후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에게 오렌지 색의 영웅이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이와 같은 제도, 예산, 장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우리 소방이 하이브리드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이브리드를 택할 부분이 많습니다. 24시간 출동 대기하고 화재 예방, 인명구조 진압하는 이 고유의 기간에 다른 업무를 접목을 하면은 더 나은 우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입니다. 예로부터 한 샘을 파자, 깊은 우물을 파자, T형. 그러나 우리 소방 분야는 공직에 있든 소방 산업체에 있든 소방 학문을 하든 파이형. 소방이라는 분야는 하나의 분야만 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학문과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학, 문학, 또 예술, 요리,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조경, 그런 분야에 두루두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소방 분야도 같이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경험이 저는 앞으로의 소방의 미래 대응 전략에는 한 수 앞선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추지수를 높이자, 하이브리드를 꿈꾸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자, 이게 소방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대응 전략. 행정 업무든 소방 학문이든 소방 산업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소방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모델 개발, 조직, 인력, 예산, 장비, 처우, 이런 사항은 임팩트 있는 개선 발전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서 미래 대응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드슨강 불시착 항공기 사고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을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영상을 잘 보셨죠? 우리 업무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화재의 최성기에 달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골든타임 5분, 또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이 작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주의하고 보고하고 다시 지시받고 여기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인명도 아깝게 그와 같은 절차상의 시간 허비로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소방 진압 전략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현장 지휘관이 선 조치를 하고 후 보고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